역사 선생이 통일 문제, 통일은 뭐 미래의 문제인데,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역사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정도의 문화 수준을 가진 민족이 1910년에 그것도 자본주의, 무슨 영국이나 미국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도 아니고 우리와 별로의 문화적인 차이가 없었던 일본에게 왜 강제 지배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풀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이 군사력을 가지고 강압해 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은 아니 같은 동양 3국에 수천 년 동안 같이 살아오던 일본이 하루아침에 군사 강국이 될 동안에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까지 답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역사는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문제는 왜 일본의 강제 지배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35년간 그 지배를 받고 해방이 되면서 왜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해방될 때 미소 양군이 38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해서 분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언제까지 민족 분단의 원인을 외세의 작용에만 맡겨둘 것인가? 그동안에 우리는 뭐 했단 말인가? 앞으로 그러면은 분단이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에 의해서 되었다면은 앞으로 그럼 통일도 외세가 미소를 맞으면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되었습니다마는 외세가 통일을 해줘야 우리가 된단 말인가? 통일은 우리 힘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대로 알려면은 또 분단의 원인을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앞으로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 내부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일본의 강제 지배를 받은 실패, 그 다음에 해방이 되면서 분단된 민족사의 실패, 이 두 실패를 딛고 이제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세 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민족의 통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는 결코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을 밑에 깔지 않고서는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선생이면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또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 4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통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통일이라는 게 너무도 당연한 그런 것처럼 생각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왜 통일해야 하는가? 50년 동안이나 헤어져 살아왔는데 왜 통일해야 하는가 하고 물으면은 사실 과학적인 답을 잘 못합니다. 그저 통일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 이런 정도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지금은 답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답을 가지고는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분단된 민족이 두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베트남이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베트남은 전쟁으로 통일을 했고 독일은 이른바 흡수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양쪽이 남북이 다 전쟁 통일을 말할 것도 없고 흡수 통일도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의 통일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통일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흔히 강연을 하면은 언제쯤 통일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쯤 통일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을 합쳐서 7천만 지금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는 잘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쯤 될 것인가만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두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쪽은 지금 자본주의 체제고 한쪽은 사회주의 체제인데 이게 전쟁 통일을 하면은 전쟁 이긴 쪽이 다 뒤집어 씌워버릴 거고 진 쪽을 또 흡수 통일하면은 흡수 한쪽이 흡수 당한 쪽을 뒤집어 씌워버리지만은 우리는 지금 전쟁 통일도 안 하겠다 흡수 통일도 안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체제는 한쪽은 자본주의고 한쪽은 사회주의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통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런 이른바 4대 강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 아까 어느 분이 영세 국외중립 문제를 잠깐 이야기합시다마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내한테 한 1시간 한 20분이 주어졌어요. 1시간 20분 동안에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을 받을 생각입니다. 왜 통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왜 통일해야 하는가. 아주 쉬운 대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같이 살아온 단일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우리 나이 많은 세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거에 다 같이 살아왔고 수천 년 동안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통일해서 같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살아야 한다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민족이라고 해서 꼭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살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시아의 경우에는 대체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고 막 중국 같은 거는 많은 민족이 50몇 개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막 단일 민족 국가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좀 드뭅니다. 우리가 거의 아마 유일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일본도 단일 민족이 아니죠. 일본은 아이누도 있고 무슨 오키나와도 있고 여러 민족이 같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데 우리도 좀 엄격히 말하면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만주 사람들, 옛날에 여진 사람들입니다. 여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화했고, 일본 사람들도 태종 때 기록에 지금 기억이 나는데, 조선 태종 때입니다. 한 달에 한 800명쯤 왔어요. 기화를 해요. 우리 속에 일본 피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든 그러나 지금은 그리고 또 명나라가 망할 때 그 명나라 사람들이 대거 우리나라로 오죠.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좀 그 희성들 예를 들면 호시 같은 거, 대호자 호시 같은 거. 그다음에 이 대일화자 화학이라는 화자 화시 같은 거, 성시다 막 그럴 겁니다. 많은 성들이 좀 성들이 있는데 거기다 그때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과 지금 명나라 망한 게 불과 이제 얼마 됐습니까? 한 400~50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체로 우리 민족에게 동화가 되어서 지금은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라는 게 같은 민족이라는 말은 우선 피가 같아야 되고 말이 같아야 되고 문화 역사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단일 하나의 같은 민족인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기화를 해가지고 우리 말도 잘하고 우리 문화도 좋아하고 장구치기를 우리보다 더 잘하고 판소리 한가락도 우리보다 더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더구나 지금 동남아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만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면은 아마 여기에 살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피는 다르지만은 말도 우리말 잘하고 문화도 우리 문화 좋아하고 다 익히고 있고 이럴 때 우리 민족이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는 우리 피인데 미국 가서 살면서 혹은 러시아에 가서 살면서 우리 말도 잊어버렸고 3세, 4세가 되면은 우리 문화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피는 우리 피라. 그럼 이건 우리 민족이 아닌가, 우리 민족인가? 앞으로 민족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피와 말과 문화만 가지고는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지금. 이거는 대단히 앞으로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런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지난 20세기만 놓고 보더라도 20세기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와가지고 제가 태어나지 않는 땅에 가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한 500만 명이 밖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피는 우리 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젊은 사람들은 우리 말도 모르고 우리 문화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우리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민족 속에 넣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땅에 와가지고 살면서 피는 우리 피가 아니면서 우리 말도 잘하고 우리 문화도 잘 익혀 살게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한국 민족이기고 싶다. 나는 독일에서 와서 살지만은, 나는 한국말이 좋고 한국 문화가 좋고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럼 우리 민족이라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피가 다르다 그래서 안 할 거냐? 안 넣어줄 거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소속감이 더 앞선다는 겁니다. 내가 피를 어디 타고났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는 물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나는 어느 민족에 속하고 싶다 하는 소속감이 더 중요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피는 다르지만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말을 쓰고 우리 문화를 익혀서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 우리 민족 속에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는 우리 피인데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말을 모르고 우리 문화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우리 문화를 가르치고 우리 말을 가르쳐서 그들도 우리 민족 속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훨씬 넓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 바뀔수록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아마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해서 꼭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50년이나 떨어져 살았는데 뭐 북은 북대로 살고 우리는 남은 남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구태여 잡고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꼭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살아야 하는 법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이제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달라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라는 이 조건은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살아야 되지 두 개의 국가를 이루어 살기에는 대단히 불편한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배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큰 대륙국가가 있고 앞에 바다에는 바로 앞에 일본이라는 국가가 있고 그 배후에는 언제나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있습니다.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다리처럼 놓여 있는 게 이 한반도입니다. 이 한반도는 그렇기 때문에 대륙적인 기상도 있고 해양적인 기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가 분단이 되니까 첫째는 동아시아 전체가 분단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한 덩어리가 되고 남한과 일본과 미국이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이거는 한반도가 분단이 되니까 한반도만 평화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평화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곳, 극동의 화약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한 50년 동안 살아온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누어져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언제나 대립하고 싸우고 항쟁하고 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7천만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에는 언제나 중국과 러시아라는 배경이 있고 남에는 언제나 일본과 미국이라는 배경이 있다. 그렇게 해서 분단되어 있는 한 남은 미일에 가깝게 마련이고 북은 중러시아에 가깝게 마련이다. 그렇게 해서 그 외세의 작용에 의해서 언제나 한반도의 남북이 싸울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북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하나의 세력, 한반도의 남쪽과 일본과 미국을 포함하는 하나의 세력이 언제나 대립하게 된다. 그래서 한반도는 동아시아가 평화롭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언제나.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또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극동의 화약고란 소리를 벗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민족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세계사가 20세기의 전반기와 같은 제국주의 전쟁의 시대, 20세기 후반기와 같은 동서냉전의 시대를 벗고 이제는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문화주의를 지향해가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만이 분단되어 가지고 언제나 한쪽은 북쪽 세력에, 대륙 세력에, 한쪽은 해양 세력에 포함됨으로써 저희끼리 대립하고 싸우고 그 배후 세력들까지도 대립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마 21세기 한반도의 남북한 7천만 인구들은 국제 무대에 나가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제민족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밤낮 전쟁 위험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 극동에 무슨 화약고 있다고 소리를 들으면서 국제 무대에 나와가지고 내로다 하고 허리 펴고 얼굴 펴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굉장히 멸시할 겁니다. 국민소득이 10,000불 아니라 20,000불, 30,000불이 되어도 저들이 제 민족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언제나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 나라들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무슨 국제 무대에 나와서 내로다 하고 10,000불이면 어떡하고 20,000불이면 뭐 할 거냐 하고 아마 멸시하게 될 겁니다. 과거 20세기는 전 세계사가 전부 다 그 전반기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후반기는 동서냉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21세기에는 이제 평화주의를 지향해가는 그런 시대에 왜 하필 한반도만이 언제나 분단되어 가지고 비평화적인, 반평화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조건 속에서는 한반도의 남북을 통한 7천만 인구가 세계 무대에 나가서 큰 소리 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해야 합니다. 좀 21세기를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합니다. 과거에 같은 핏줄기니까 통일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는 좀 더 평화롭게,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한다. 이런 쪽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한 300~400년 동안 이른바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라고도 합니다만은 네이션 스테이트란 말인데 이게 생기면서 각 민족국가, 국민국가가 국경의 벽을 높이 쌓으면서 한 치의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더러운 전쟁을 하고 침략주의 전쟁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몰아다가 전쟁터에 집어넣고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전쟁 비용으로 삼고 그래서 내 땅에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라 뭐 어쩌라 하고 옛날에 중세시대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세계가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게 국경의 벽을 높이 쌓고 비자를 받아라 어쩌라 한 채의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살아온 게 전체 인간 역사 한
지금 한 400~500만 년 잡습니다만은 그런 속에서 불과 한 300~4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국가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런 횡포, 이런 것에 대해서 인류 사회 전체가 지금 하나의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국가라는 이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국가의 권력이 커지면 개인의 권력이 어찌 됩니까? 약해집니다. 이런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더러운 제국주의 전쟁을 21세기에 들어가서도 또 해야 할 것인가? 최근에도 이미 벌써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이런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인간이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없겠는가? 하는 데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월남 전쟁 때 일어났던 반전운동보다도 이라크 전쟁 때 일어났던 반전운동은 거의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양심이, 인간의 평화의 의지가 그만큼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21세기에는 훨씬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런 조짐이 이미 벌써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반전운동도 반전운동이지만은 국민 국가의 벽을 낮추고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20세기가 끝날 무렵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유럽입니다. 이 시기가 EU로 가면서 지금은 전 유럽이 가맹국 전체가 같은 돈을 쓰고 이제 같은 의회를 가지고 이제는 대통령을 한 사람을 내겠다고 그럽니다. 전 의회가, 전 구라파 전체가. 그리고 그 가맹국 사이에서는 가맹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의 마음대로 가서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금 뒤쳐졌습니다만은 저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세안이 구성되어서 10여 개 나라가 지금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북미주에도 나프타라는 게 생겨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고 지구상에서 역사가 제일 뒤떨어졌다고 흔히 말하는 저 아프리카도 지금 AU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 국가끼리 서로 대립해서 사는 것보다는 한 지역이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게 더 평화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세계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흔히 아세안 플러스 3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동남아 기구는 성립이 되었는데 공동체가 성립이 되었는데 동북아시아의 이 한중일 세 나라는 아직도 지역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국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양 3국, 한중일입니다. 이 동양 3국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온 지 수천 년 살아온 곳입니다. 같은 문화권입니다. 이래서 여기도 공동체를,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21세기에 곧 들어섰습니다만은 세계사가 지역 공동체로 가는 것처럼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루어 살려면 한중일이 이루어 살려면은 몇 가지 요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는 일본이 그들은 근대사회로 명치신 이후에 근대사회로 오면서 탈아시아주의를 채택했습니다. 탈아 입구한다. 아시아를 벗어나가지고 아시아는 더러운 곳이다. 아시아는 후진된 곳이다. 이 아시아를 벗어나서 입구한다. 구라파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거의 서양화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 탈아 입구해가지고 뭘 배웠냐 하면은 구라파의 제국주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아직도 탈아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은 탈아 입구가 아니고 거의 탈아 입미가 되어버렸어요. 미국 쪽에 완전히
미국이 지금은 세계 초대 강국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미국이 세계 초대 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게 아시아에서는 일본이고 구라파에서는 영국입니다. 다 미국과 대륙 사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섬나라들입니다. 이 두 나라가 미국을 뒷받침해 줌으로써 미국의 초대 강국의 위치가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이 21세기 언제까지 초대 강국으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은 나프타의 한 나라로 돌아갈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은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로 돌아와서 한국, 중국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영국이 EU 국가로서 충실히 그들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제 구라파는 EU 중심으로 아시아는 동아시아 공동체 중심으로 그 다음에 미국은 나프타의 한 나라로 이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세계 평화가 제대로 자리 잡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동아시아 공동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금 저렇게 커져가고 있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강대국으로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러면서도 패권주의 국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중국이 만약에 패권주의 국가로 가게 되면은 동아시아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나 일본이 결코 공동체를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로 돌아와야 되고 타라 인미를 버리고 아시아 국가로 돌아와야 되고 중국이 21세기에 강대국이 되면서도 패권주의 국가로 되지 말아야 되고 발전을 하면서도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안 되면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대립해 있으면은 동아시아 공동체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남북으로 대립되어서 늘 싸우고 있는 마당에 그게 어떻게 동아시아 공동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7천만 인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그들이 과거처럼 양육강식하려고 하는 제국주의자가 아니고 평화주의자라면은 적어도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한반도의 통일이 곧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민족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론적인 바탕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왜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그것도 과거지향적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통일 문제가 더 다가올 수 있고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전향적인, 더 미래지향적인 통일 원인을, 통일 이유를, 통일의 단위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체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된 민족이 몇 개 있었는데 베트남은 전쟁 통일을 했습니다. 북의 군사력이 남을 밀어붙여서 전쟁 통일을 했고 독일은 경제력이 우세한 서독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 동독을 이른바 흡수 통일을 했습니다. 흔히 중국도 분단국가 속에 넣습니다만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분단국가라기보다는 대만은 한 성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같이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은 대만은 반일 사상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왜 한국은
방위이 그렇게 강한가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먹히기 전에 하나의 독립국가였습니다.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대만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성이었습니다. 중국에. 그거는 역사의식이나 주체의식이 전혀 다릅니다. 홍콩을 지금 중국이 거두어 들여가지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홍콩보다 크기는 좀 큽니다만은 중국에게는 전혀 무슨 양자가 통일하는 입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토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또 더구나 중국에게 있어서의 대만의 존재와 북한에 있어서의 남한의 존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전혀 딴 문제입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중국이 대만에게 먹힐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잘못하면 남한에게 먹힙니다. 이건 전혀 이거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자, 어떻든 베트남은 전쟁 통일을 했고 독일은 흡수 통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전쟁 통일은 베트남보다도 우리 쪽에서 먼저 할 뻔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먼저 할 뻔했습니다. 6.25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6.25 전쟁은 처음에는 북에서 거의 통일할 뻔했습니다. 거의 남한 국토의 95% 이상이 다 점령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는가?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이 참전함으로써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천 상륙을 하고 다시 북진을 해서 이제는 남쪽에 의해서 통일이 거의 될 뻔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일성 정권은 물론 만주로 도망을 갔고 거의 다 되었는데 왜 안 되었습니까? 중공군이 참전을 해서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가르치면서 오랫동안 같이 살아오던 민족이 해방이 되면서 아주 부자연스럽게 분단이 되었는데 그것을 전쟁으로라도 통일하려고 했던 것이 6.25 전쟁인데 왜 여기서는 전쟁으로 통일이 안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북에 의해서 통일될 뻔했는데 유엔군이 참전해서 안 되었는가? 유엔군이 왜 참전을 했는가? 또 그 다음에는 남에 의해서 통일될 뻔했는데 왜 중공군이 참전해서 안 되었는가? 중공군은 왜 참전을 했는가? 남을 위해서 참전한 유엔군은 자유의 십자군이고 북을 위해서 참전한 중공군은 오랑캐든가요? 뭐 침략군이든가요? 이렇게만 가르쳐 왔죠. 그래가지고는 역사적인 옳은 이유를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때부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학은 아직도 하나는 자유의 십자군이고 하나는 떼놈 오랑캐 침략군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기 이전에 과거에 19세기 신흥 일본이 식민지가 필요했습니다. 자본주의를 처음 하면서 식민지가 필요했는데 대만을 먹고 더 내려가려고 하니까 필리핀은 미국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내려가면은 말레이시아는 영국이 먹었고 그 다음에 자바 스마트라는 화란이 먹었고 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 했더니 당시에 청나라에 와 있던 영국 공사가 왜 조선으로 나가지 않는가? 조선으로 나가면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도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충고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에 침략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한반도는 명목상으로는 청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세계가 와 있었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은 청국과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일 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역시 영국 사람입니다마는 청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한반도를 갖다가 한강선에서 잘라가지고 그 북쪽은 청나라의 세력권 속에 넣어주고 남쪽은 일본의 세력권에 넣으면은 청일전쟁을 피할 수가 있다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청국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을 걸었습니다. 과연 중국이 이른바 종이호랑이였고 일본군이 승승장구로 중국에게 청나라에게 이겼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반도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입니다만은 러시아가 강력히 한반도로 진출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일본을 건너다 보는 마산에다가 군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의 하나이던 러시아가 일본을 건너다 보는 마산에다가 군항을 만들면은 이거는 일본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거는 일본 사람들뿐 아니고 외교 사학가들이 하는 말입니다만은 한반도가 대륙 세력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 중국이건 러시아건 한반도 전체가 그 세력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부를 겨누는 칼처럼 된다고 그럽니다. 비수가 된다고 그럽니다. 또 걷다가 일본 사람들이 호들갑을 떱니다. 이래 되면 일본이 망한다고. 반대로 바다 세력, 표면적으로는 일본입니다만 배후에는 늘 미국이 있게 마련인데 바다 세력이 강해가지고 한반도가 해양 쪽 세력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반도는 해양 세력이 대륙을 침략하는 다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청일전쟁이나 노일전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내가 흔히 예를 듭니다마는 일본이 조금만 더 빨리 항복을 했으면 예를 들면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8월 7일이나 8일쯤 항복을 했으면 소련은 참전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동아시아의 행세가 크게 바뀌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택동 군이 그렇게 힘을 받기가 어려웠고 장개석 군이 장개석 정부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럽니다. 한반도 쪽으로부터의 미국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의 항복이 좀 더 늦었으면은 소련군이 지금 물밀듯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참전하고 난 다음에 미군의 최전방부대는 우리에게 왔던 하지 부대였는데 하지 중장부대인데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상륙작전에서 군대의 3분의 1을 잃었어요. 그 격전지에 여러분 가보시면 압니다만 참 굉장한 아주 격전지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더 보충하고 무기를 더 보충하고 식량을 더 보충해가지고 일본의 큐슈나 조선의 제주도에 상륙을 하려면은 그 해의 45년입니다. 그 해의 11월 달에나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련군은 어찌 됩니까?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은 한반도는 소련군의 점령하에 들어가고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가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할린을 점령한 소련군이 북해도로 상륙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의 점령하에 들어가고 북해도에 소련군이 상륙을 했으면은 일본 학자들은 일본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거라고 합니다. 그랬으면은 일본이 사회주의 국가로 되어버리면은 태평양이 미국의 앞마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미소의 형세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재빨리 알아차린 게 일본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8월 10일 날 아침에 이미 스위스를 통해서 항복하겠다고 전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미국은 8월 10일 날 바로 그날 38도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소련으로 하여금 38도선 이남을 못 내려오게 만듭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한반도는 전체가 소련군의 점령하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한반도가 분단되라는 법은 없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소 양군이 자꾸 대립되고 해서 결국 한반도는 분단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 한반도가 소련권 내, 한반도 전체가 말입니다. 소련권 내에 들어가느냐 미국권 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동아시아의 형세가 완전히 달라질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강대국들이 결국 38도선으로 한반도를 잘라가지고 북쪽은 소련 세력권 속에 남쪽은 미국의 세력권 속에 넣으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양대 전성국 사이의 힘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힘의 균형을 전쟁으로라도 깨트리고 통일하려고 했던 것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불과 5년 후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3년 동안 전쟁을 하고도 결국 통일은 안 되고 38도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었을 뿐 한반도는 그냥 분단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한반도는 전쟁의 방법으로는 통일이 안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뜻밖에도 독일이 이른바 흡수 통일이라는 걸 해버렸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쳐나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동독이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결국은 통일의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게 89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때 마침 남쪽은 형편이 좀 괜찮았고 국민소득 만불 그러면서 괜찮았고 북은 아주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독일처럼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국가를 경영하는 경험도 많고 일제시대 독립운동도 했고 국민들의 인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죽고 나면은 바로 3개월 이내에 무너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생각보다 좀 빨리 죽었습니다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지 지금 한 7년 됐지 않습니까? 94년에 죽었으니까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나는 평양을 한 4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을 한 11번 갔다 왔는데 무너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물론 사람의 일을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무너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땅은 전쟁으로도 통일이 안 되고 흡수로도 통일이 안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냐? 그럼 통일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통일하지 않고서는 21세기를 제대로 살 수가 없다. 통일은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나온 게 나는 6.15 공동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운 좋게도 민간 대표의 한 사람으로 6.15 공동선언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말을 자주 합니다만 아마 남북을 합쳐서 한 5, 60명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역사학자는 나 혼자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 입석한 역사학자로서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이름을 지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돌아와서 나름대로 글을 좀 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외 두 정상이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 6.15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그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식 통일 방법의 시작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식 통일이라는 게 뭐냐? 전쟁 통일도 아니고 흡수 통일도 아니고 나는 그것을 협상 통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협상 통일이다. 그거는 이름은 내가 붙였습니다만은 힌트는 어디서 얻었냐 하면은 1948년에 김구, 김규식 두 분이 남북으로 지금 두 개의 이른바 단선 단정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평양에 남북 협상에 갔던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때부터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이제 협상 통일의 마당에 저 두 정상이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48년에 협상 통일을 하려고 했던 김구, 김규식의 생각이 50년이 지난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다시 또 제자리로 걸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조건은 그때하고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어떻든 우리의 통일 방법은 남북이 협상을 해서 통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 통일은 한쪽이 패망하면은 다시 말하면 사이공이 무너지면은 바로 통일이 됩니다. 흡수 통일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은 바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나 협상 통일은 이거는 흥정을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통일해야 되니까 이거는 장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양쪽의 합의에 의해서 장관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철도가 연결된다고 그러고 무슨 육로 관광길이 열린다고 그러고 걷다가 개성공단을 만든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금세 통일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너무 빨리 가지 않느냐 이러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철도를 잇고 육로 관광길을 열고 공단을 만들고 하는 것은 통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협상 통일의 전 단계로 반드시 필요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입니다. 철도가 이어진다고 해서 두 개의 나라가 하나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는 뭐 남의 나라하고도 얼마인지 이어서 다니는데 그렇다고 그 나라하고 통일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경의선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이 열리고 이번에 내가 개성공단 갔다 왔습니다. 그 부지에 한 600만 평이던데 판문점 바로 위쪽이에요. 엄청 넓은 땅입니다. 거기에 한쪽은 공장 부지, 공단 부지를 만들고 한쪽은 주택지를 만든답니다. 근데 그 주택지에는 남북 사람이 같이 살게 한답니다. 거기 와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랬다고 그래요. 개성이 6.25 전에는 남쪽 땅 아니냐. 도로 내주는 셈 치고 하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 공단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엄청 넓은 땅입니다. 가보니까. 그게 열리고 그 다음에 금강산 육로 관광이 열리고 동해선이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휴전선이 양쪽의 군사 대결선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하나의 단순한 경계선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이 땅에 평화가 구축이 되어서 쌍방의 신뢰가 이루어지고 해서 지금 두 개로 되어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날 염려가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하나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의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의논이 안 되어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의 두 번째 조항에 남쪽에서 말하는 국가연합과 북쪽에서 말하는 연방제, 그것도 낮은 단계라는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죠?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두 개로 되어 있는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봐도 괜찮습니다. 두 개로 되어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하나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고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쪽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를 아마 알 겁니다. 평화가 미처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두 개로 되어 있는 나라를 하나로 그것도 평화적으로 만들려고 했죠. 하다가 어떻게 되었으면 결국은 전쟁 통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쟁으로도 통일이 안 되는 땅입니다. 우리 땅. 그렇다면은 충분히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제는 정말 전쟁이 일어날 염려가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 두 개로 되어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하나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까지 갈 수 있는 평화 정착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말한 것처럼 휴전선이 군사 대결선이 아니고 하나의 단순한 경계선이 되고 양쪽이 합의해서 감군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까지 가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논의될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화 정착이 나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평화롭게 살자는데 왜 불안합니까? 전혀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은 평화 정착만 하고 두 개로 되어 있는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문제는 손 놓고 있자 말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평화 정착 과정과 더불어서 남북의 두 당국자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남쪽에서는 일국 일체제가 되어야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국 일체제라 해야 된다. 그래야 통일이다. 물론 남쪽 사람들은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하자는 생각은 물론 전혀 않고 일국 일체제 통일이 되면은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런데 북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쪽에서는 일국 이체제도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방제라는 겁니다. 나라는 하나로 하자. 그 대신 정부는 둘로 하자. 그리고 체제도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 둘로 두자. 그런 통일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통일, 국가는 하나로 하고, 국가는 국호를 하나로 하고, 그렇죠? 국기를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유엔 가입을 하나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북에서 좀 더 진전이 되면은 군사권과 외교권을 하나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의 정부는, 남북의 정부는 그럼 뭐만 가지게 됩니까?
내치권만 가지자는 겁니다. 내치권만. 그래서 내가 그쪽에 어느 고위층을 보고 지금 이런 판에 어떻게 군사권과 외교권을 하나로 하잔 말이냐. 그건 어불성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낮은 단계라는 겁니다. 낮은 단계. 낮은 단계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군사 지휘권을 당장 지금 하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이 어떤 군사 훈련을 할 때 이게 공격용이 아니고 그야말로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해야 되니까 훈련용이다. 당신네들이 와서 보라. 우리 군사 훈련하는 거 보라. 그 다음에 어느 부대를 어디로 옮길 때 이것도 공격용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옮기는 거니까 사전에 통보를 해준다. 그러니까 군사권을 당장 하나로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군대를 옮기거나 훈련을 하는 것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알리고 와서 보게 하고 공개하자는 겁니다. 그게 낮은 단계라는 이야기예요. 낮은 단계. 그 다음에 외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외교권을 하나로 할 수 없죠. 과거에는 북한 공사관이 있는 곳은 남한이 공사관을 두지 않고 심지어는 그렇죠? 북한이 국교를 가진 나라는 남한이 안 가지려고 그러고 그건 북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금은 한 나라의 양쪽 공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당장 하나로 하기는 어려우니 외교 마당에서 싸우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자. 서로 협력하자. 그게 외교권을 낮은 단계로 지금 하나로 해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체제를 갖다가 둘러두고도 어떻게 이게 통일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 20세기에 통일을 한 월남은 하나의 체제로 되어버렸습니다. 북쪽의 체제가 다 남쪽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흡수 통일한 독일은 서독의 체제가 동독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전쟁 통일이고 흡수 통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땅에서는 남북이 다 전쟁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흡수 통일도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21세기에 해야 할 우리의 통일은 어떤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 21세기의 통일도 독일이나 베트남처럼 일국 일체제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일국이 이체제도 될 수 있느냐? 지금 중국이, 저거는 국가라기보다는 조그만 한 도시입니다만은 홍콩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해야 할 우리의 통일은 전쟁 통일도 아니고 흡수 통일도 아닌데 그러면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쪽의 사직당국은 일국 이체제 통일안, 연방제 통일안입니다. 그것을 통일전선 전술에 의한 적화통일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쪽 사람이 연방제 통일안을 찬성하면은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돼서 잡혀갑니다. 이게 과연 적화통일론인지 아니면은 지금 세계사적으로 사회주의가 다 무너져 가거든요.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자기 체제를 무너뜨려 가면서 통일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하려고 한다. 왜? 통일하지 않으면 평화스럽지 못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자꾸만. 통일은 해야 되겠다.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일국 이체제 통일안이 나온 것이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쪽이 옳다고 말했다기는 또 큰일 날 것 같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과연 지금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일국 이체제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국 이체제 통일을 주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그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세계사적으로 사회주의가 다 거의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우선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더 말할 여지가 없죠. 거기에다가 중국도 지금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일당 독재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거의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 셈입니다. 약간 남은 게 큐바 정도. 그러면 21세기에 들어가서 어느 역사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사회주의는 완전히 멸망하고 자본주의만이 독주를 할 것인가, 21세기 전체를. 이 역사가 알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발전이 빠르고 변화가 빠르게 마련인데 20세기의 자본주의에 도전했던 그런 사회주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세력이 나와가지고 자본주의에 독주하는 자본주의에 대항을 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게 무엇인가? 구라파에 일부 남아있는 사회민주주의인가? 무언가? 이거는 지금 어느 머리 좋은 역사학자도 아무도 미리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21세기 한 세기를 지금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자본주의가 무슨 자본주의가 되었다고 그럽니까?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시장 원리를 강조하고 노동 고용 조건을 아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사회 간접자본 뭡니까? 복지 정책을 축소시키고 어떻게 말하면 금방져진, 방자해진 이런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본주의가 정말 21세기 동안을 계속해서 세계 체제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런 금방지고 방자해진 자본주의에 다른 어떤 도전 세력이 나올 것인가? 이거는 아무도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한참 번역 많이 되고 읽혔습니다마는 웰레스틴 같은 사람은 이런 금방져진, 이런 방자해진 자본주의는 길어도 50년 못 간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미국 사람 학자입니다마는 그것도 그 개인의 생각이지 누구도 아무도 거기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남쪽은 자본주의고 북쪽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일국 일체제로 통일이 되려면 앞으로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협상의 방법으로 해가면은. 그런데 20년 후, 30년 후 될지 모를 일국 일체제 통일을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20세기는, 지난 20세기는 분명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해 있던 세기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는 어떤 체제가 자리를 잡을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독주할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20세기적인 생각에 얽매여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얽매여가지고 통일된 이후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데 걸려가지고 철도 연결하고 무슨 관광길 열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면은 이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민족입니다. 그거는 그때 일이고 그동안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이 땅에서 전쟁을 없애기 위한 평화 정착 작업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족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물론 20세기를 오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적인 생각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 항쟁하던 20세기적인 생각에 얽매여가지고 21세기에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질 우리의 통일 이후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 못 간다면은 그것을 위한 평화 정착을 제대로 못 해간다면은
이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는 대단히 나쁜 위치였습니다. 대륙적으로는 거대한 두 개의 국가가 있고 바다 쪽으로는 우리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한 걸음 앞서서 근대화를 하고 부국강병책을 쓴 일본이 있고 또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 이런 아주 대단히 어려운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반도가 어느 쪽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동아시아의 형세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청일전쟁도 일어났고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전쟁인데 전쟁터는 어디였습니까? 우리 땅이었습니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노일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만주까지 거쳤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땅이었습니다.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위치에 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국주의 시대는 양육강식의 시대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세국의 중립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1885년에 처음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영세국의 중립을 해야 한다. 노일전쟁이 일어날 무렵에는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건 전시중립입니다만은. 해방이 되었을 때도 일부에서는 영세국의 중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8선 북쪽에는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고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운동 세력 속에 박헌영, 김일성 같은 좌익도 있고 김구, 이승만 같은 우익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 전체를 김구, 이승만이 다스리는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소련군이 물러가지고 해야 되고 박헌영, 김일성이가 오케이 해줘야 되는데 만무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김일성, 박헌영, 좌익이 한반도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국가를 만들려면은 미군이 물러가줘야 되고 김구, 이승만이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은 장관의 절반은 좌익이 하고 절반은 우익이 하도록 하는 합작 정부를 연합정부라는 걸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극자 국어를 다 빼버리고 중도파 세력의 정권을 만들자 해서 한때는 김규식, 여운형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기려고 하는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다 실패하고 결국은 남쪽은 이승만 정권이 북쪽은 김일성 정권이 서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통일하는 문제에 있어서 남쪽 사람들은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미국과 일본 쪽에 가깝게 통일이 되리라고 흔히 생각할 겁니다. 지금 미국은 북에 대해서 저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데 저것은 한반도가 자주적으로 통일될 기미가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잘못하다가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가깝게 통일되면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지금 북에 압력을 넣고 여러 가지 핵 문제를 들먹이고 해가지고 뭐라다 대량 살상 무기? 대량 살상 무기야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굽니까? 왜 미국이지 누가 보더라도. 많이 가진 놈부터 없애야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지. 어떻든 하여튼 압력을 넣어가지고 한반도가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치우치면서 통일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작년인가요? 일본에 가서 일본 학자들하고 만나서 무슨 국제회의를 하다가 저녁 먹는 자리에서 어느 일본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가 지금 통일될 기미가 보이는데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 일본하고 연합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저 압록강, 두만강까지 다 일본의 영향권 안에 통일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어쩌면은 한반도는 중국에 각박에 통일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른다. 왜? 과거에 한반도와 중국이 당신들의 침략을 받아봤으니까. 지금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 북쪽 사람들은 한반도가 미국이나 일본에 가깝게 통일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깝게 통일된다고 생각하면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앞으로 통일하는 것도 역시 그러면은 영세 국의 중립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세 국의 중립이라는 것은 양육 강식하던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약소 국가가 전쟁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소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스위스가 바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스위스는 영세 국의 중립이기 때문에 EU에 못 들어갑니다. 스위스는 EU에 못 들어가도 EU가 뭐 그렇게 큰 영향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일된 한반도가 만약에 영세 국의 중립이 되어가지고 동아시아 공동체에 못 들어간다면은, 그래서 한반도 가운데 있는 한반도를 쑥 빼버리고 일본하고 중국하고만 가지고 동아시아 공동체가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거기서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영세 국의 중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고 앞으로는 제국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제국주의의 상징물이 뭡니까? 식민지 아닙니까? 식민지가 지금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양육 강식의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아직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라크 전쟁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반도도 미일에 치우치지도 않고 중러시아에 치우치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제3의 위치를 확보하면서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북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의 사정하고 지금의 사정은 전혀 다르고, 또 남북으로 분단될 때의 사정하고 지금 사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민족적인 역량이 그마침 커진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촛불 데모를 갖다가 흔히 반미운동이라고 하는데 나는 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린 자식을 목마 태우고 그 조그마한 손에다가 촛불 들고 걸어가는 게 그게 왜 반미입니까? 돌 하나 던지지 않고 왜 그게 반미입니까? 나는 탈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의 남쪽은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관계가 엄청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독자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한미일 공조 체제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공조 체제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게 강화되면은 과거에 조중소 공조 체제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미일 공조 체제와 조중소 공조 체제가 대립했을 때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쪽은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도 중소 분쟁이 일어나고 했습니다만, 어떻든 조중러 공조 체제는 지금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한미일 공조 체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조중러시아 공조 체제가 다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한미일 공조 체제를 하루아침에 깰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 반세기 동안
너무도 깊게 연결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래서 한미일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공조 체제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통일의 길이 열립니다. 대단히 현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걸려 있죠. 남북 공조 체제를 이루가려 하니 한미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렇죠? 한미 관계를 제대로 강화시키려고 하니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고, 지금 노무현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민족적인 지혜를 짜내서 민족 문제를 해결해 가고 한미 관계도 원만히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느 쪽에 치우쳐서 통일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미일, 중, 러시아 사이에서 비록 땅은 적고 인구는 적다 하더라도 이제는 제3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통일 문제가 이제는 중러에 치우치느냐 미일에 치우치느냐가 아니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틀 속에서 우리의 통일 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의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동아시아 공동체를 주도하는 것은 과거 대동아 공영권 운운했던 일본도 어렵고 중화주의 경험을 가진 중국도 어렵고 아마 어쩌면은 침략의 우려가 전혀 없는 통일된 한반도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역량도 어디까지 거기까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좀 희망적인 미래지향적인 이런 생각을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 21세기를 담당할 젊은이들이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